있어서 우리가 이번 6장에서는 이 주식 수익률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나왔던 통계적인 개념 중에서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공분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공분산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포트폴리오의 개념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해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통계적인 수단으로서 평균 1차적인 수단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수단이 그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느냐라는 분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요 공분산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와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이게 식이 길어가지고 한 줄에 못 쓰다 보니까 괜히 더 복잡해 보이는데, 리마인드를 하자면 분산이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률 RA의 분산이다 라는 것은 전체를 n분의 1로 나누고 그 각각을 그 A의 1번 첫 번째 데이터에서 그 A의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데이터에서 그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하고, 이거를 끝까지 다 한 다음에 그 전체를 모아서 n분의 1로 그 숫자 빼기 하나로 나눈 값이 분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공분산은 데이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A 데이터와 B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분산에서는 A 데이터에 대해서 요 편차를 계산해서 그걸 제곱을 했지만, 요 공분산에서는 A의 편차와 B의 편차를 곱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데이터에서 A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그 편차와 B의 첫 번째 데이터에서 B의 평균을 뺀 것을 곱해서 똑같이 작용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곱하고 그것을 더한 다음에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 그래서 제곱이 아니라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분산이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곱근을 씹어서 표준 편차로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접근을 해서 이 공분산이 크냐 작냐를 나타내기 좀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종의 그 사이즈를 줄여준 것을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를 보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두 데이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계수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 문자에서 이렇게 구가 거꾸로 되어 있는 듯한 요 문자를 쓰는데, 요거는 row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RHO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요 row라는 문자를 보통 많이 쓰고, 요 A와 B의 요 상관계수 row는 지금 나온 A와 B의 공분산을 A의 표준 편차, B의 표준 편차로 각각 나누어 준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는 과정을 익혀보기 위해서
이제 5장에 있었던 예시를 똑같이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5장에 계산 결과에 이상한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발견을 못 해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것을 발견을 해주시면은 제가 가산점을 드리니까 그 매 눈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 자체는 제가 5장에 있는 데이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A와 B 기업의 수익률 해서 총 4개씩 2개 해서 2세트 해서 총 8개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거는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넘어갈 텐데,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더하고 그 숫자로 나눈다. 그래서 A의 평균 수익률은 17.5%.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돼 있었어요. 제가 5장에 돌아가서 보면은 B의 평균 수익률은 실제로 다시 계산해 보면은 그때 오타로 제가 5.5% 이렇게 써놨는데 다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5%가 나옵니다. 그거 5장에 가서 고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산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A의 분산만 계산을 했었는데, 분산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방금 계산된 평균을 이용을 해서 수익 그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하고, 그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더한다. 그러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n 빼기 1, 그래서 4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4 빼기 1인 3으로 나누면 이제 그거를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곱근을 씌운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 그래서 어떤 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B의 경우도 이번 기회에 다시 똑같이 구해보면, 이제 평균이 방금 제가 정정을 해서 마이너스 4.5%다 라고 구했기 때문에 0.05에서 마이너스 0.045를 뺀 자, 뭔가 제가 좀 잘못 넣어놓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쨌든 이 값은 좀 무시하시고, 여기서 여기를 뺀 편차, 그리고 그거를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뺀 편차를 제곱, 여기서 여기를 뺀 편차를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편차를 더하면은 이제 그게 이 수익률의 분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것을 다시 또 나눠서 그 4 빼기 1로 나누어서 분산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걸 제곱근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공분산은 이렇게 각각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방금 나왔던 것들이 이제 다시 다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의 수익률 각각에서 A의 평균을 뺀 A의 편차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B의 수익률에서 B의 평균을 뺀 B의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차와 이 편차, A의 편차와 B의 편차를 곱해서 편차의 곱이 나오고, 똑같이 A의 편차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이게 나오고, 이것과 이걸 곱해서 이게 나오고, 이것과 이걸 곱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은 그것이 이 편차의 곱의 합이 되는데, 바로 이것을 다시 n 빼기 1인 4, 지금은 데이터가 4개니까 4 빼기 1인 3으로 나눠주면은 그거를 우리는 공분산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공분산이 플러스 값이다 라는 정보는 있지만, 이게 0.0035라는 값이 나왔을 때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는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상관관계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요 공분산 0.0035 값을 여기다 가져오고, 요 아래 분모에 있는 두 값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 있는 A의 표준 편차 이제 0.2986, 이제 퍼센트라고 표시했으니까 0.2986인 거죠. 실제 값은 그것과, 그 다음에 B의 표준 편차 13.77%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값은 0.1377인 거죠. 그래서 요 0.1377을 가져와서 0.2986, 0.1377 이렇게 나눠주면은 0.085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상관계수는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관계수 값이 양의 값이다 라는 것은 이제 두 변수가 서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고, 이 1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아주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반면에 음수로 가면 갈수록 서로 완전히 반대로 간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서로 완전히,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 개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0일 때, 가운데 있는 0일 때는 서로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게 바로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 이제 두 주식의 주가 수익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식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 A와 B는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상관계수가 1인 그런 두 가지 주식이 있다면 A 주식이 오르면 B 주식도 무조건 오른다. 근데 A 주식이 떨어지면은 B 주식도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일치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완전히 반대로 상관관계가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빨간색 요 주식이 오르면 무조건 요 노란색 요거는 무조건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면은 이건 거꾸로 오르고,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 점점 양 극단에 가까워질수록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양수이면 서로 일치된 움직임, 음수이면은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 상관계수가 0이다 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움직이는 거랑 B가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A가 오를 때 B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A가 떨어지더라도 B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 상관계수가 0으로 나오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공분산의 개념을 이용을 하면 어떤 두 가지 그 데이터가 서로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환율이 오를 때 뭐 우리나라 뭐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서로 상관계수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의 초점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금융시장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너무 진도를 나가버리면은 또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떠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근데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곳만 정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자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혹은 그 나눈 자산들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기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투자자가 보유하는 투자 자산들의 묶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규정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몇 퍼센트씩 서로 어떤 비율로 나누었느냐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100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보다 10배 많은 1000만 원이 있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돈의 크기의 차이인 거고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서로 그러면 어떤 다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은 뭐 삼성전자에 70%를 투자했는데 B라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투자를 20%만 하고 뭐 SK하이닉스에 50%를 했다. 이런 게 차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것이 결국 포트폴리오의 그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작게 갖고 있던 많이 갖고 있던 내가 돈이 적을 때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돈 내에서 적절하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지면은 또 그 많아진 돈을 또 이제 비슷하게 확장을 시켜서 그 비율을 잘 지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중요하다.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100%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을 나누어서 투자했는데 어디에 30%를 투자하고 어디에 40%를 투자해서 총 70%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누군가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디에 갔느냐?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거는 예금, 은행 예금에 넣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서 투자했는데 100%가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포트폴리오 비중의 합들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100%가 되어야 된다고 했지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꼭 양의 값이다 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0보다 작은 값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어딘가에 넣는다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그 투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내가 투자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거나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의 비중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가진 돈보다 이제 더 많은 돈을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져서 우리가 빚투다, 빚져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요 마이너스 비중으로서 설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은행에 마이너스 20%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내가 전체 가진 돈의 20%는 은행에서 빌린 것이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비중이 각각 어떤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 또한 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수단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거래하는 건데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것도 가치를 담고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식도 내가 빌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식을 빌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통 공매도라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0보다 작은 비중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얼마 전에 물러나신 이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 공매도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금지를 했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보통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권 회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자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제 자유롭게 공매도를 즉 주식을 빌려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갑자기 은행에 가서 2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가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이제 안 빌려줄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은행이 보기에 너가 이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처럼 주식을 빌리는 것 또한 엄격한 그 자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빌리는 것은 단순하게 뭐 몇백만 원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이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자격 요건이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통장 잔고에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빌리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식을 빌리는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매도의 개념을 이제 해 보자면,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빌리는 행위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빌려서 판매하는 것을, 그러니까 즉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짜 그리고 이제 매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매도라고 부르는 거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팔고 있다,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간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원래 일반적인 이제 매도의 과정은 이제 여기에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고 그 대신 B라는 사람이 현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이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매도는 A가 주식이 0개인데 B라는 사람한테, 사고 싶다는 사람한테 주식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트릭을 쓰는데 C라는 다른 사람한테서 주식을 빌립니다. 주식이 원래 있었던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오고 그 주식을 이 사람한테 자기 거인 것처럼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대가로 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빌렸던 주식을 되갚는 거죠. 어떻게 되갚느냐? 다른 사람한테서 주식을 사와요. 주식시장에서 다시 자기가 주식을 사오고 판매하는 것을 판매하는 과정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A라는 사람은 B에게 주식을 팔기 위해서 일단 급하니까 C한테 주식을 빌려서 주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서 주식을 나중에 사오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주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주식의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주식을 파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주식의 가격이 지금이 제일 높고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라고 대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하겠죠. 따라서 주식을 누군가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주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랑 똑같고,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 방법에서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정상적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이런 흔한 평범한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라갈 때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를 이용하면 그 반대의 상황인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오늘 주식을 빌려요.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이제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큰 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때의 주식을 되사와서 그 빌렸던 주식을 갚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일 때 주가가 100만 원일 때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팔아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주가가 80만 원이 되었을 때 그 주식을 80만 원 주고 사와서 갚으면 20만 원의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공매도 전략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와서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이제 주로 이 공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기분이 상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주가가 올라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는 얘네는 되게 특별하게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버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아진다.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실제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 원리상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요라는 것은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의 숫자고 공급이라는 것은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의 숫자예요. 근데 주식을 파는 사람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계속 주식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더 주가가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겠죠. 경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가 공매도를 했더니 주가가 떨어지네. 아, 얘네 때문에 내가 투자에 망했구나. 이렇게 탓하기 좋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대중적인 그런 시각에 영합하여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요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에 있는 경영대학 교수님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거는 마치 예전에 그 교통사고가 났다고 경찰을 없애버리는 거랑 이제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바로 주가가 어차피 떨어질 주가라면은 미리 그 거품을 빼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매도를 할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수요가 더 많게 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품 현상이 일어나요. 가격의 거품. 그래서 주가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결국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근데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라는 공포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원래 돌아야 될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이게 거품의 형성과 폭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제 주식시장의 폭락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눈치가 없어서 가장 막타를 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이 차에 탑승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경제적인 지식이 없는 좀 상대적으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공매도가 있으면 거품이 발생했을 때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야, 이거 지금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나는 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지 않고 온건하게 스무스하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매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봤을 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은 잘못됐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다시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매도가 다시 최근에 재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야 그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내가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어차피 떨어질 주식이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발상을 전환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좀 길게 헛소리를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주식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늘어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이제 음수일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주식이 있고 B라는 주식이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수익률이 A의 경우는 17.5%, B의 경우는 5.5%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분산도 계산을 해봤고 그걸 제곱근을 씌워서 표준 편차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주식 사이의 곱분산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온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나왔는데 크진 않지만 약간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이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16 정도가 됩니다. 아주 마이너스가 큰 건 아니지만 서로 약간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00달러를 가지고 A에 60달러, 그 다음에 B에 40달러를 투자했다면 A의 비중은 전체 100 중에 60, 그래서 60% 혹은 0.6, B의 비중은 100 중에 40, 그래서 0.4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비중은 개념은 아주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이 비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우리 전체, 그러면 내 투자 전체의 성과를 분석을 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평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큰 이 기호는 그 보통 시그마라고 읽는 기호가 되고 이거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요 i를 1부터 n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모두 더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있는 두 기업만 있을 때의 경우에 적용하면은 요 첫 번째 W 포트폴리오의 비중에다가 그 자산의 평균 수익률을 곱하고 그거를 다른 것들과 더해라. 그래서 A의 비중에 A의 평균, B의 비중에 B의 평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우리가 수익률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해보면 지금 A의 비중이 60%, B의 비중이 40%, A의 평균이 17.5%, B의 평균이 5.5%였기 때문에 0.6 곱하기 0.175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인 0.4 곱하기 0.005 해서 더하면 12.7, 0.127 그래서 12.7%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평균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률의 평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균의 개념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5.5%짜리 자산이 있었고 17.5%짜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평균을 냈더니 그 사이의 값인 12.7%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벌고 여기서 조금 덜 벌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중간 그 서로 서로 이제 그 메꿔지는 게 있어서 결국 총 성과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중간 어디인 12.7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산을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시그마를 겹으로 써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i가 1부터 n까지 바뀌는 동안 각각에 대해서 J를 1부터 n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해봐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자산이 있다면 이거를 차근차근 쓰자면, 먼저 그러니까 A, I, J를 AA, AB, BA, BB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모두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항목을 따져보면은 WA 곱하기 WA 곱하기 시그마 AA가 되고, 여기는 WA 곱하기 WB 곱하기 시그마 AB가 되고, 여기는 WB 곱하기 WA 곱하기 시그마 BA가 되고, WB 곱하기 WB 곱하기 시그마 BB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시그마들은 뭐였느냐? 바로 분산과 공분산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지금 A와 A의 분산은 A와 A의 공분산이라는 것은 A 자체의 분산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A의 분산이다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B의 분산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A, B의 공분산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WA 시그마 A, WB 시그마 AB, WA 시그마 AB, WB 시그마 B 제곱 이렇게 되고, 지금 A와 B의 공분산이나 B와 A의 공분산이나 사실 똑같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거니까,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그마 AB라고 표현되는 거나 시그마 BA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곱셈 공식을 외울 때 나온 것처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분산은 WA의 제곱 시그마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EWA WB 시그마 AB 더하기 W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주식에 적용을 해보면, WA는 A의 비중 60% 0.6, 그래서 0.6의 제곱, 시그마 A의 제곱은 A의 분산, 그래서 0.06687호, 그다음 2 곱하기 비중 0.6 곱하기 WB는 B의 비중 40% 0.4 곱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AB는 공분산 마이너스 0.00487호 더하기 WB의 제곱 0.4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B의 제곱, B의 분산, 그래서 0.013225 이렇게 계산해보면 0.02385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X축을 표준 편차, 그 다음에 Y축을 수익률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게 A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A 주식은 평균이 5.5, 지금 두 개가 바뀌었어요. 요게 A, 요게 B. 그래서 요게 평균이 5.5, 그 다음에 그때 표준 편차는 11.5%, 그러니까 0.125. 그 다음에 A 주식은 평균이 0.175, 즉 17.5%, 그리고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 편차가 0.2586, 즉 25.86%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한 포트폴리오의 평균은 지웠는데 12.7%, 그리고 그때 표준 편차는 방금 나온 계산된 결과를 이거에 제곱근을 씌워서 구해보면은
여기는 0.1544, 15.44%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봤듯이 지금 요 A와 B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니 평균 수익률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17.5와 이제 5.5 사이에 이제 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더 잘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여기에 한 점이 있고 여기 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두 선을 있는 가상의 직선을 그렸을 때 그 비중대로 나온 값이 요 12.7%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요 두 개의 사이에 잘 위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분산 혹은 표준 편차의 개념을 보자면 굉장히 이쪽에 가깝게 위치를 한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정확하게 분산이 딱 그 비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이 직선 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어딘가 이렇게 더 여기보다 더 떠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형성이 되는 그곳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5.44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균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 비례해서 그 평균대로 계산이 되지만 분산은 그 비례하는 정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중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방금 이제 그렸던 지금 60% A의 60% B의 40%를 하는 포트폴리오는 여기에 있었는데 뭐 예컨대 A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면 여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B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까지 심지어 있냐면 그냥 혼자 B에 조금 더 수익률이 낮고 더 안전한 자산인 B에 100%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A를 섞으면 그거보다 표준 편차가 아래쪽으로 가니까 더 안정적인 주식이 될 수가 있다. 포트폴리오는 개별 주식보다 더 위험이 작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효과가 바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서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아까 계산을 한 처음에 제시된 정보를 보면 두 주식의 공분산이 마이너스 값이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다. 이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제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는데 A 주식이 오를 때 B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A 주식이 떨어질 때 B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상관관계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 즉 서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두 개의 주식이 있다면 완전 아무런 위험이 없는 서로 100% 서로 상쇄를 시켜버리는 그런 주식을 만들 수도, 그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상관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상관관계가 0.5로 양이더라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100% 1이 아닌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조건
개별 주식보다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분산 투자의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1보다 작기만 하다면 여러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의 위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안정적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이제 몇 개의 주식을 넣을 거냐 해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의 주식만 넣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평균적인 그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2개의 주식을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표준 편차가 그거에 그래서 25%가 줄어든 약 0.76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개를 넣으면은 주식 10개를 넣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아무 주식이나 10개를 무조건 집어넣고 한 1000만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표준 편차의 값이 거의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죠. 내가 주식에 한 10개 정도의 주식을 넣으면 이제 원래 있을 위험, 원래 있을 표준 편차, 분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능한 하나의 개별 주식에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주식을 섞어주는 것이 좋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그러면 제일 좋느냐라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섞으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섞어야 되느냐, 그 비중을 믹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마지막 여기서 다루게 될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앞에 예시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것과 이 2개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가지수를 다 찍어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A, B, 뭐 예를 들면 C, 뭐 이런 자산이 있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잘 섞으면은 또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모양으로 점점 확장이 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투자 가능 영역, 여러 자산의 조합으로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들이다 해서 이제 투자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은 표준 편차로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로 그리고 Y축은 수익률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게 뭐냐면 수익률이 나쁘길 바라는 사람은 없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망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외의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립적이에요. 예상하지 못하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중립적이지만 결국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한테 불편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북한이랑 전쟁해야 되니까 출근하세요. 뭐 예비군 복장 입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출근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월급을 모으면은 뭐 언젠가 뭐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살 수 있고 뭐 집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쪽으로 오는 게 좋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악, 수익률도 낮고 위험만 크다. 여기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좀 애매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까운 게 뭐냐를 묶어 놓은 게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 꼭대기 이 제일 겉을 싸고 있는 요 표면이 바로 여기에 제일 가까운 게 되죠. 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여기와 여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무조건 기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같은 표준 편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기역은 니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있다면 니은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볼게요. 같은 수익률인데 표준 편차가 다르다. 이거를 디귿이라고 하고 이거를 리을이라고 한다면, 자, 디귿과 리을 둘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리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은 성과, 같은 수익을 주는데 디귿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그걸 주고 리을은 더 불확실하게 그것을 준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이왕이면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애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리을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택 가능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이 위를 따르는 요 곡선이 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효율적 투자 곡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나 이렇게 안에 있는 애는 바보다 라는 거나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하지? 굳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요 효율적 투자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자 가능 영역에서 최상단을 싸고 있는 요 곡선이 되게 된다. 즉 우리가 요 효율적 투자 곡선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그 선택 장애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이거는 싸그리 다 필요가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서 한 점을 찍으면 이제 그게 내가 바라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효율적 투자 곡선을 따져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겠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기본적으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다른 뭔가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극한적으로 안정적인 걸 선호하고 극단적으로 위험한 걸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을 거죠. 그러면은 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고르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로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 포물선의 끝에 꼭대기에 있는 것, 그래서 MV라고 찍혀 있는 요것을 우리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이 베리언스 분산이니까 미니멈 베리언스라는 것이 결국 최소의 표준 편차를 가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만약에 내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안전이 최고야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 그림을 그려보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점을 찾기만 하면, 그리고 이 점을 찍기 위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결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는 제일 안전하다, 이쪽으로 최대한 왔다라는 거는 좋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능한 요 효율적 투자 곡선 중에서 한편으로는 또한 수익률도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전한 투자만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항상 위험과 수익의 상충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위험을 줄이면 줄일수록, 즉 안전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 기회를 이제 더 안전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줄어든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뭔가 커다란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 추가적인 보상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하기만 바란다면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선택하면은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좋지만 그 대신 이 위에 많은 잠재적인 기회 비용, 잠재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을 거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그 성과의 지표인데, 바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샤프 비율입니다. 샤프라는 교수님이 만드신 지표인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래에는 표준 편차, 위에는 이 수익률의 평균이 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수익률의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능하면은 분모가 작아지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다. 어떻게 하면 분모가 작아질 수 있느냐? 표준 편차가 작으면 됐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작고 수익률은 높은 경우에 이 샤프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왜 나오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무위험 자산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위험 자산이란 위험이 없는 자산입니다.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100% 무조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절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즉 분산이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본 것처럼 X축을 표준 편차, Y축을 평균으로 했을 때 그 무위험 수익률은 반드시 요 Y 요 축 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익률을 가질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위험 자산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뭘 많이 생각을 했냐면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 이거를 보통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국이 망하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미국의 국채를 우리가 무위험 자산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론적으로는 항상 무위험 자산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요 Y축 위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점과 어떤 자산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자산을 잇는 선을 연결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자산을 연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즉 어떤 자산과 이 무위험 자산에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35%를 이 주식에 투자하고
65%를 이제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35%를 투자하고 65%는 그냥 현금으로 아니면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지금 이 점의 경우는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빌리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위험 자산의 비중을 마이너스 20%, 이 주식 종목의 비중을 120%로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20%를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120% 돈으로 이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자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위험 자산을 활용하면은 이 선 위에 위치하는 어떠한 투자든지 이론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에 돈을 남겨서 투자하던 아니면 돈을 더 빌려서 과투자를 하건 이 선 위는 모두 다 내가 또 새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 바로 표준편 그 기울기의 정의상 x의 변화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이기 때문에 x의 변화는 이제 0에서 이 자산의 표준편차까지, 즉 이 표준편차 그 자체가 분모가 되고, 그다음에 y의 변화는 무위험 자산에서 그 주식 종목의 수익률까지 갔기 때문에 그 주식 종목 수익률의 평균에서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뺀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샤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여기 빼기 무위험 자산이 있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이고 그거는 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요 샤프 비율이 이렇게 자기 어떤 자산의 수익률 평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것을 요 표준 편차로 나눈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프 비율이라는 평가 기준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샤프 비율이 이왕이면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찾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샤프 비율의 의미는 뭐냐? 내가 위험을 표준 편차를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더 크게 증가를 하느냐가 됩니다. 근데 지금 봤듯이 이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요 효율적 투자 곡선 위에서 샤프 비율이라는 것은 방금 봤던 요 무위험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직선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점과 효율적 투자 곡선을 접선을 만들어서 그 접점을 찾으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울기 자체가 샤프 비율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제일 큰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고 이게 딱 접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있다라고 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접선. 자, 1번, 2번, 3번, 4번은 가능하지만 5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 가능 영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안 돼요. 그럼 1, 2, 3, 4 중에 돼야 되는데 1, 2, 3은 기울기가 4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기울기가 큰 것, 즉 샤프 비율이 제일 크려면 여기에 딱 접하는 선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접선을 찾고 그 접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샤프 비율이라는 그 평가 기준을 쓰기로 한 이상 그 기울기를 재면 되는 거고, 그 기울기가 제일 커지려면은 점점 커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한 점으로 딱 만나는 그 순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최적의 포트폴리오,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가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위험 자체는 그냥 위험의 절대적인 수준만 보면은 요 제일 끝에 있었던 요 민 베리언스, 미니멈 베리언스,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보다 위험은 크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매력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서 비중을 구하고 그거에 딱 맞추어서 내 자산을 분배를 하면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될 건데, 다음 주에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 투자 곡선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요 최적 포트폴리오도 찾아보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